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한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특허권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특허권이 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그 특허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라는 것은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 개발한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타트업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산업,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호받을 수 없는지, 그 특허 적격성에 먼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특허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크게 물건 특허와 방법 특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건 특허 같은 경우에서는 구체적으로 물품의 장치나 부품 같은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물질 특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물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즘 3D 프린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3D 프린터의 소재가 되는 그 물질, 3D 프린터 매테리얼을 새로 개발을 한다거나 한다면 물질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생물,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 미생물이나 동식물도 그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슐린 항체를 가진 돼지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발명에 있어서 특허의 대상은 제법 발명이 되는데, 제법 발명은 말 그대로 제조 방법, 동일한 물건을 생산을 하더라도 좀 더 빠르고 좀 더 수율이 높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용도 발명은 기존에 있었던 물건인데 새로운 용도를 찾은 거죠. 이전 시간에 봤었듯이 그런 화이자의 비아그라 같은 그런 발명. 그리고 방식 발명은 제어 발명인데요. 요즘 최근 무인 자동차가 유행하는데, 무인 자동차가 진행을 하다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알고리즘과 관련된 제어 방법, 그거에 대해서 특허가 될 수 있고요. BM 발명이라고 비즈니스 모델의 약자인데, 그 어떤 영업 방법이나 어떤 플랫폼 사업 같은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비즈니스 모델 방법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인간의 창작 활동에 의해서 나온 대상이나 결과물인데요. 보통 그 창작 대상물이나 결과물은 대부분 특허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비발명과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완성 발명의 대표적인 거는 그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기술이 개발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이면 지금 현재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술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다른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는 비발명인데, 비발명은 자연 법칙 그대로, 혹시 어떤 분이 아인슈타인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E는 MC 스퀘어라는 이걸 개발했어요. 근데 그지만 그건 그냥 단순한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 그 자체인 경우, 심리술, 어떤 상대방을 컨트롤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한 심리 방법, 그런 것들, 아니면 금융 방법, 투자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인간의 정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통 특허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스타트업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인간의 창작의 결과로서 대부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판단은 변리사에게 한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제 특허의 적격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봤는데요. 이제 특허와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선출원주의인데요. 이제 선출원주의라는 거는 이제 먼저 선에 이제 출원을 먼저 한다 이런 말인데,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동일한 발명이 있다면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그 특허 권리를 주겠다는 말이죠. 이거 반대되는 게 이제 선발명주의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선발명주의라고 해서 이제 발명을 먼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고 출원은 나중에도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선발명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발명자를 보호하기는 쉬울 수가 있는데, 그 선후 관계가 누가 발명을 했는지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제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소송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생겨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출원주의를 이용해서 이제 특허를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 선출원주의를 이렇게 적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발명을 조기 공개하기 위한 게 큰 목적이 있는데, 저희 특허법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기술, 요즘 나오는 기술의 대부분은 완전 브랜드 뉴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술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오는 발명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기술을 먼저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새로 공개된 발명들에 대해서 조합을 통해서 더 새로운 발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특허법의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선출원주의 목적과 함께 이제 발명의 조기 공개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선출원주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특허 요건, 뒤에서 말할 건데 이제 진보성과 신규성 이런 것들이, 이 발명이 새롭냐 기술적으로 우월하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선출원주의 출원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출원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공개일 기준도 이제 선출원주의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권에 의하면은 출원된 공개는 무조건 공개가 되는데,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일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이제 출원된 날이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시범 케이스로 보면 이제 똑같은 출원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오늘 오전 2시에, 새벽 2시에 이제 출원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오후 3시에 출원을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결과만 이제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은, 똑같은 발명에 대해서 동일자에 출원을 하게 되면 이제 협의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불문하고 날을 기준으로 그 선출원의 선후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게 된다면 이제 먼저 협의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A와 B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 권리를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고, 이 협의가 나면은 이제 그 사람 권리가 되는 거고, 이제 협의가 무산되는 경우에는 모두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걸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A와 B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그 특허권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재산권을 이제 A랑 B라는 사람이 지분을 50% 갖든 뭐 60, 40으로 갖든 그 지분을 이제 나눠 갖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선출원 날짜에 의해서, 선출원주의에 의해서 출원 날짜가 정해지면은 이제 중요한 특허 요건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규성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신규성이란 것은 이제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이 발명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냐 라는데요. 그 기준의 판단은 공지기술과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걸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지기술이란 거는 이제 그 출원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느냐,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이제 공지 기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공지와 기술, 그러니까 공지 기술인 거는 바로 와닿는데 공지의 의미가 좀 불명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지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공지라는 게 뭐냐면 비밀 유지가 없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을 이제 공지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스티브 잡스인데 제가 이제 아이폰을 개발을 했어요. 아이폰을 개발해서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폰을 개발을 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게 이제 뭐 자랑을 하고 싶어서 삼성전자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제 아이폰에 대한 발명 내용을 쫙 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는데 이게 조회수가 0인 거죠. 그러면 조회수가 0이란 말은 아무도 그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가 삼성전자 블로그에 올린 글 내용이 공지기수로 볼 수 있느냐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공지기수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 불특정 다수가 그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바로 공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그 올린 다음에 특허를 낸다면 이미 자기가 낸 공지에 의해서 특허를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자기가 개발한 논문에 대해서 막 글을 썼는데 이제 도서관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책을 읽지가 않은 거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도서관에 그 책이 놓여 있다는 상황 자체가 불특정자 수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대응되기 때문에 공지된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신규성의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국제주의인데요. 이제 발명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지 기술의 기준을 국내로 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뭐 유럽, 일본, 중국, 뭐 이거 다른 나라를 갈 필요가 없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에 외국에 공지된 기술이 있기만 하다면 그 신규성을 부정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특허 출원을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용 문헌에 의해서 미국이나 EP가 흔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허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이제 진보성에 관한 것들. 실무적으로 이제 신규성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진보성 부분인데요. 이 진보성, 그 의미 자체가, 진보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발전됐느냐, 기존에 있던 것보다 얼마나 발전됐느냐, 그 구체적인 의미는 공지기술로부터 이제 그 기술자가, 그 분야의 기술자가 이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데요.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트업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2O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시잖아요. 저도 최근에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기존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직접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바지 치수를 재요. 신체 측정한 다음에 바지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자기는 바지 말고 신발을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특허성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건데요. 왜 없냐면은 지금 차이가 기존에 이제 바지를 만드는 O2O와 신발을 만드는 O2O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발명의 대상만, 그 서비스의 대상만 바뀐 건데, 그 대상이 바뀐 것 자체만으로는 그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그 기존에 바지를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자기는 신발을 만드는데, 그 신발에 특화되어 있는 새로운 어떤 특징적인 그런 구성이 있다면 아마 진보성을 만족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이제 연계되는 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존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어떤 한 가지만 기술적 특징을 부과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특허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이렇게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이제 크록스 신발을 아실 거예요. 이제 크록스 신발.
되게 푹신푹신하고 이제 그런 좋은 신발인데, 예전에 아디다스에서 크록스와 아주 비스무리한 이제 막 구멍이 뽕뽕뽕 뚫린 슬리퍼를 낸 적이 있는데, 이제 크록스에서는 이제 그 슬리퍼에다가 이제 스트랩이 추가된 거죠. 이제 발목을 감는 스트랩이 추가됐는데, 그 구성만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특허가 됐거든요. 왜 특허가 됐냐면, 이 새로운 스트랩이 부과됨으로써 이제 그 신발이 슬리퍼 특성상 이제 잘 신발에서 이제 이탈될 수가 있는데, 스트랩이 있음으로 인해서 푹신푹신한 슬리퍼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제 발로부터 슬리퍼가 잘 이탈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 그런 부가적인 효과를 도출한다고 해서 그 진보성을 인정하게 된 거고요. 이제 또 다른 진보성 판단의 하나의 기준은 이제 조합의 용이성인데요. 이제 조합이 얼마나 용이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진보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흔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볼펜을 쓰는데 이제 화이트를 뒤에다 붙이겠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평이한 수준이라면 이제 진보성을 부정받을 수 없는 거죠. 뭐 이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진보성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 기존 발명 대비 우리 발명이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느냐, 그 기술적 특징이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느냐, 이거에 의해서 진보성이 인정되고 부정되는 건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오토 서비스를 뭐 좀 더 이제 진보성 있게 받고 싶다면, 뭐 기존에 있던 오토 서비스와 이제 바지를 새로 만드는데 이제 진보성을 진보성이 인정받고 싶다면, 뭐 이제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바지 같은 경우에 이제 통계청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나이 때 1년 뒤에 몇 cm가 크는지를 이제 예상을 해서 이제 만들 때 바지 밑단을 좀 더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 오토 바지 제작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 아니면은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키높이를 되게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 나이대가 아니라 그 키별로 원하는 굽의 높이를 예상을 해서 굽 높이에 따라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존 오토와 차별되는 그 서비스 대상의 특징적인 구성으로 인해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특허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특허를 내려면 이제 보통 이제 변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특허 출원 전에는 이제 상담을 하게 돼요. 상담을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착수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지금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언제 입금하냐면, 이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명세서가 쓰여지기 전에, 그 전에 착수금을 주는 거예요. 착수금을 주면 이제 벨리스타가 그 돈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착수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이제 발명마다 이제 천편일률이 아니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긴 하지만, 보통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정도 착수금이 들고요. 그 착수금을 받은 다음에 벨리스타가 하는 일은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그 발명에 대해서 초안을 쓰게 됩니다. 그 초안을 쓰면 이제 발명자에게 다시 돌려주겠죠. 무엇이 이제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검수를 받게 되죠. 그 이제 검수 받은 최종본에 대해서 이제 특허청이 출원을 하게 되고요. 이 출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허 출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특허 출원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제 보통 출원권들의 한 90% 이상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90% 이상이 무조건 거의 거절 이유가 한 번쯤은 나온다고 봐요. 거절 이유가 나오는데, 이 거절 이유에 대한 대응을 할 때도 이제 비용이 들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변리사를 쓰기 때문에, 이 거절 이유에 대한 대응도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고요. 그 비용
설명을 줘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특허가 등록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안 되는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등록이 되면은 이제 등록되는 순간 이제 자기의 특허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권리에 대해서 이제 그 등록료, 연차료, 이제 성공보수금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등록료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의 권리를 인정해줬으니까 이제 특허권을 이제 실질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청이 내는 수수료고요. 연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은 이제 권리 범위 기간이 20년인데, 이 기시 20년을 돈 한 번에 주고 한 번에 주면서 이제 딱딱 20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별로 이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그 기술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3년치 연차료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년마다 돈을 내면서 이 특허를 유지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성공보수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등록이 됨을 전제로 이제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그 성공보수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니까 이제 돈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착수금이 한 100에서 300 정도 들고요. 이제 거절 이유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거절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대응 그 비용은 이제 뭐 빵원일 수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데, 뭐 무료에서 이제 한 뭐 50만 원까지 또 받을 수 있고, 이제 성공보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대부분의 사무소가 이제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번의 거절 이유가 나오게 되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이제 평균적인 이제 총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면은 한 300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정도로 이제 한 특허 출원이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특허권과 실용신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특허권과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뭐냐면 수준 차이입니다. 대상 차이와 수준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PPT 파일에도 보이듯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대상은 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 어떤 장치, 그런 어떤 작용하는 기계적인 물건에 대해서만 그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수준 차이에 있어서 특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수준 차이를 좀 높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발명보다 일반 사람이 이걸 생각하기에 좀 쉽지 않다, 용이하지 않는데 그 수준 정도는 딱 이렇게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고, 이제 흔히 저희 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고,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서는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모호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 특허를 할 것이냐, 실용신안을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제 출원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출원인이 특허로 하겠다 하면 특허의 기준으로 가는 거고, 실용신안으로 하겠다 하면 이제 실용신안으로 가는 거죠. 뭐 이제 결과적인 뭐 이제 차이점 말씀드렸고,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당연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수준이 높은 걸로 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권리 범위가 등록받기가 어렵지만, 실용시간은 극히 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등록받기 쉬운 거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권리 범위 경우에서는 이제 특허가 상대적으로 권리 범위가 넓고, 실용신안은 그 권리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특허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